자, 무려 1조 원대 펀드 사기 사건이 터졌는데 관련 은행원들은 전원 무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바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옵티머스 펀드 사태, 그리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판결의 뒷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문장을 한번 보시죠. 형사 판결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인데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파고들 이 사건은요, 그냥 돈이나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바로 이 판결 하나에 인생 전체가 걸렸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이게 그 어마어마했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무죄. 이 판결이 딱 나오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음표를 던졌죠. 아니, 이렇게 큰 사기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은행원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걸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치러야 했던 대가는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피고인 중 한 분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 그동안의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건강이 나빠져서 결국 돌아가셨어요. 수년간 이어진 기소의 무게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검찰은 도대체 은행원들의 어떤 점을 문제 삼았던 걸까요? 검찰이 내세웠던 논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찰 주장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이 질문부터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은행원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객이 10만 원 넣을게요 해놓고 실제로는 8만 원만 입금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간단해 보이는 상황에 대한 비유, 여기에 검찰 주장의 핵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비유였죠. 검찰의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펀드에 돈이 부족한 걸 알면서도 환매를 해줬다. 이건 사기를 그냥 옆에서 도와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본 거죠. 하지만 은행원들 입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날 들어온 돈만큼만 정확하게 처리했을 뿐이다. 오히려 들어오지도 않은 돈을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게 바로 배임, 즉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맞선 겁니다. 완전히 상반된 주장이죠? 자, 이제 변호인 측의 반격입니다. 여기서 정말 재밌는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변호인 측은 은행원들이 이 사기를 아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아주 조목조목 체계적으로 증명해 나갑니다. 변호인 측 주장의 핵심은 크게 몇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계약서 자체에 공공기관 채권에만 투자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었다는 거예요. 둘째, 옵티머스 대표가 처음부터 은행원들을 작정하고 속였다는 거죠. 셋째, 은행원들은 펀드가 실제로 어디에 투자하는지 일일이 확인할 의무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금융감독원조차 검사 나왔을 때 이 사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동기가 없었어요. 이 펀드는 은행 내부에서 돈은 안 되는데 일만 더럽게 많은 펀드로 불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당시 법 자체가, 그러니까 2021년 이전 법률은 펀드를 운용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자산운용사에 있고 수탁은행은 그냥 관리만 하는 거라고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해 놨었어요. 왜 그랬냐면 당시 사모펀드 시장을 좀 키워보려고 일부러 규제를 완화해줬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판이 진행되면서 진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범인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로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이 거대한 금융 시스템 안에 숨어있던 치명적인 함정, 이제부터 그 진짜 원인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융 거래를 할 때 DBP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증권 대금 동시 결제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물건이랑 돈을 동시에 맞바꾸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쪽이 돈만 받고 물건을 안 주는 그런 먹튀 위험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만든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죠. 이론상으로는요, 완벽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치명적인 예외가 있었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DBP 시스템이 옵티머스가 투자했다고 뻥을 쳤던 그런 비예탁 자산, 그러니까 사모사채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작동을 안 했던 거예요. 말 그대로 시스템에 구멍이 뻥 뚫려 있었던 거죠. 이 시스템의 함정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옵티머스가 은행에 지시를 내립니다. 투자자들한테 환매 대금 지급해줘. 그럼 DVP 시스템이 이걸 받아서 자동으로 지급 처리를 해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정작 옵티머스 쪽에서 자산을 판 돈이 은행 계좌로 들어오질 않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미 지급 명령은 나갔고 결국 은행이 자기네 돈, 그러니까 은행 고유 자금으로 먼저 투자자들한테 돈을 내줄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원래는 투자 상품을 판 옵티머스가 져야 할 위험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의 허점 때문에 그 위험이 전부 수탁은행하고 거기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들한테 그냥 다 떠넘겨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시스템의 피해자였던 사람들이 거꾸로 가해자로 몰려서 재판까지 받게 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이 재판을 계기로 시스템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안된 개혁안들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첫째, 펀드에 돈이 없으면 은행이 돈 없어서 지금 못합니다 라고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주자는 겁니다. 둘째, 자산운용사가 돈부터 확실히 확보해 놓고 지급 지시를 내리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환매를 처리하기 전에 진짜로 통장에 돈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돈이 은행 계좌에 들어온 게 확인된 다음에 투자자한테 지급하도록 순서를 바꾸자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한 이야기들이죠. 결국 이 옵티머스 사태는 우리 사회에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그 규칙 자체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